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장 의미장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는데 8절부터 이제 보강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8절에 시작하기 전에 그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페이지에 요약해 봤습니다. 의미는 한편의 세계와 다른 한편의 자기중거적 체계를 이어준다. 이러한 연결이 가능한 것은 의미가 가능성들의 지속적인 차이와 현재성 가능성 차이의 자기중거로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체계 내부로 체계에 의하여 끌어들여지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는 환경에 할당되고 의미를 체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재생산과 의미의 재생산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말이 아마 그 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의미는 자신의 부정 가능성, 의미 없음이라는 이 부정 가능성을 다시 자기 안에 포함시킨다. 그러한 자체 무한한 보편 개념이다. 이러한 보편 개념으로서 세계 개념과 조응이 가능하다. 조응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체계 내에는 의미지평이라는 것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 의미지평이라는 것은 결국은 형식으로 생성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형식은 사회문화적 진화 과정에서 사실, 시간, 사회적 차원으로 분화된다. 여기까지가 아마 6절로 보시면 되겠죠. 7절에서는 체험 행위가 체계 환경에 귀속되는 것, 그것이 사실이고, 불변 요인, 가변 요인이 이전, 이후에 귀속되는 것이 시간 차원이고, 인물, 사회적 관계를 타자적 자아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이다. 이 세 가지 차원들의 귀속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의미 개념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해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의 내용이었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사실, 시간, 사회적 세 가지 의미 차원들은 사실은 외부, 내부, 시간은 과거, 미래, 사회적은 이 합의라는 각각 두 축으로 지탱되는 세 가지 차원 특수한 의미 차원들로 스스로 지탱하면서 이 세 가지 의미 차원들은 각각 다른 두 가지 의미 차원들과 상호작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7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의미 차원들은 별도로 분석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셋이 함께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놓아야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분석된 차원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분석된 차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또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두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루마는 이론을 테두리로 제시해 놓고 약간의 프레임적으로 제시한 후에 그것을 다시 그 사회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이론의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검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이 사회이론적 분석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 아래 나오는 사회문화적 진화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검증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 8절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도적인 관점, 다르게 말하면 가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8절의 가설은 세 차원이 구분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세 차원들이 분화하는 규모는 사회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차원들의 분화 규모는
사회 구조와 함께 변이한다. 요게 지금 일종의 태제,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루만이 어떤 구체적인 진술로 채워넣는지를 이제 그 내용 역시 또 생경한 내용이어서 까다롭긴 하겠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문자를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진화상 성취는 문자다. 문자 소통은 그 이전에 구두 소통이 있었죠.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구두 소통을 했고 문자 소통은 7, 8천 년 전 정도에 그 문자 자체가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기억 저장소, 보관을 위해서, 자기 기억을 위해서 문자를 표기를 했어. 상용 문자 같은 거를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이 장부를 기록을 하는 거죠. 내가 양이 97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계화된 문자로 바뀌었고, 또 이제 루만의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가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문자 사용이 인쇄술로 인해서 대중화된다는 점을 루만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대중화가 됨으로써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 그렇게 대중화된 것 자체가 사회의 변화의 결과 문자가 대중화되었고 문자 사용이 확산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계속 들어가 보면 자, 지금은 구두 소통에서 문자 소통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호작용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참석자들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또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구두 소통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권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너 나 따라와 하면은 노를 할 명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자 소통은 어떤가요? 자,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전혀 다른 곳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변이 능력이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 지향, 문자에서 표현된 내용의 지향과 사회적 지향, 이 사회적인 지향이라는 것은 합의에 대한 지향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참석자 상호작용 소통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압력들, 이 구두 소통에서는 이렇게 뒤엉켜 있었다가 문자 소통이 되면서 이것들이 서로로부터 선명하게 분화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문자가 있게 되고 나서 철학 혹은 지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높은 자유도, 더 높은 우연성. 이 더 높은 우연성이라는 얘기는 변이 능력의 상승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문자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기록된 내용들의 지속성, 불변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약간 조금 다른 차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자연으로부터 어떤 지식 체계 갖추어진 철학적인 체계들, 어떤 인위적인 것들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원과 사실 차원의 분리, 방금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분리되면서 사회 문화적 진화라는 것은 진화를 통해 생겨난 복잡성의 표현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지금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들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으로 갈라져 나오면서 뒤엉키면 복잡해지겠죠. 여러분들이 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를 하나 낳았을 때와 셋을 낳았을 때 뭐 훨씬 더 집안이 혼란스러워지겠죠. 없었던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 세 차원들 각각 이중지평들이 있다. 이제 이 이중지평들이 결국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상호 의존합니다. 상호 의존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차원들 자체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 결과가 된다. 이중지평들 자체도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최소한의 내적 질서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시간 차원과 사실적 차원들의 연관 혹은 분리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 지평과 미래 지평의 감명성 또는 상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차원들이 내부와 외부의 차이로 차감될 수 있는 조건에서 정대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변종, 현재성, 새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 관련에 묶여 있었어요. 근대가 오기 전에는 근세에 넘어오면서 이제 변종, 현재형, 새로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시간 관련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슷한 보기로서 새로운 조합이 생겨났는데 이제 귀납적 추론, 뭐 휴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머 맞죠? 자, 동시적인 것에서 비동시적인 것으로 귀납적인 추론한다. 비동시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 경험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 차원과 사실적 차원들이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강화되면서 그 두 가지 차원들이 꿈틀꿈틀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문화적인 루만이 보기에, 루만이 20세기의 시점에 보기에 이게 아마 17세기, 18세기, 19세기, 17세기, 18세기 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탁월성을 유지는 하면서도 평준화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차원이 의미 구성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특별한 동물로 인간을 다루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지금 그 창조 연총이자 목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세계와 관계 맺는 개인으로 인간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게 결국은 사회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그 인간의 그러니까 의미 이제 루만은 이것을 이제 의미 사회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 이론에서 사실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분화는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준비되었다. 이게 지금 루만은 철학이 사회적 차원, 나와 너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주제화하고 연구해서 분석해내지 않았다라고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다른 나이지만 다른 나인 너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아가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적인 무한성이 있는데 현재적인 무한성과 자신의 초유한적, 유한을 넘어서는 자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로지 같은 종류의 다른 나, 즉 너와 대비된 조건에서만 얻을 수 있다 라고 철학은 이야기하면서 근데 철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다른 자아는 모든 존재론적 자기 확정을 관찰함을 통해 자아의 자기 확정을 봉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만의 대안은 규정성과 미규정성의 조합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사회적 차원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끼워 넣어서 하나 적어 넣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 차원의 특별한 관찰 형식으로 이해가 도입되었다. 지성사적으로 보면 이해 개념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찰되는 체계, 이제 인간을 관찰하죠. 이것 자체를 관찰되는 체계, 관찰되는 인간 체계, 루마는 인간 체계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관찰되는 인간의 심리적인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체계가 자신의 환경에 유의미하게 지향하는 체계로서 스스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박상희 씨 질문에 대한 제가 답으로 썼던 내용이 이제 심리적인 체계, 인물, 사회적인 체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관찰되는 체계를 심리적인 체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리적인 체계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환경에 유의미하게 지향하는 체계다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의미하게 지향한다는 것, 이게 어디 갔지? 유의미하게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에 대한 지향을 함의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체계는 이해된 체계의 환경에서 자기 자신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아, 타자적 자아, 이 타자적 자아 개념이 쉽게 설명을 하면 자아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의 타자적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나처럼 행동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내지는 대상에 대한 규정들을 타자적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체계는 자신의 타자적 자아로 스스로를 보게 된다. 자기를 한 번 더 이중으로 비추는 겁니다. 이중 반영입니다. 이중 반영이고, 요게 지금 무표화 작동과 유표화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저쪽으로 사라지는 타자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무표화 작동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유표화 작동은 결국 자기 실현, 자기 현재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책이 어쨌든 이 타자적 자아 개념이 결국은 그 아까 앞에서 그게 고타트 빈터였죠, 그죠? 나, 다른 너, 그 사람 자체가 나인 다른 너 사이에 그 자기 확정으로 봉쇄된 경우를 타자적 자아를 가지고 이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그 회피,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탈동어 반복화, 연결 가능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것이 제가 자꾸 개념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1장에서 순환적이며 비대칭화된 모델,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각 체계들은 상대 체계의 행동을 더 관찰할 수 있다까지가 아니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 차원과 시간 차원으로 분화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좀 분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 사실 차원, 시간 차원 각각이 다 다른 두 차원으로부터 분화된다는 이야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분화와 적합한 의미론을 완성하는 기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차이가 있다. 이 개념을, 루만을 이제 인간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강조 관점과 다르게 루만은 모든 의미의 사회적 차원의 독립성이 기술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가능한가 하면요. 여러분, 그 주체 객체라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
그 자체가 독자적인 어떤 액션, 사고 등등의 출발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주체 객체 자체가 시간에 제한된 조건, 그리고 사실관계들의 제한된 조건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겠다고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차원 특수한 짝이 준 겁니다. 세 가지 종류로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갈라져 나가면서 그 각각이 내부, 외부, 과거, 미래, 이 합의 이제 이런 조건들로 그 사실적인, 시간적인, 사회적인 차원으로 각각 갈라지면서 각자 상호 의존을 가지고 어떤 의미소들로 일단 쪼개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 특수한 자기 중거들로 인해서 의미 차원들이 분화가 촉진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분화가 촉진되는 것은 실제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상응하는 특수 의미론들의 생성에 이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질서와 구분될 수 있는 시간 의미론과 사회적인 것의 의미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 질서를 사람들이 되게 존중을 했습니다. 인간 역사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의미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시간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루만이 표현한 것 같은데, 시간의미론이 강조가 되다가 그것이 이제 근대사회, 이게 지금 17세기부터 거의 19세기, 17세기, 18세기, 그 루만이 그 중요한,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중요한 전환이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때 또 어떤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의미론들이 논의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 시점에 결국은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보았더니 처음에는 사실 질서, 그 다음에 시간 의미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미론 것들이 다 발달해서 세 가지가 서로 분해되어서 새로 재조합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18세기에 일어났다. 대략 18세기에 일어났다고 보고, 이 분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와 의미론이라는 루만의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볼 수가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와 과거의 차원 지평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속에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잘 읽어보시면, 모든 시점 자신의 고유한 미래와 과거를 가진다. 시간을 딱 끊어보면 그 안에서 고유한 미래와 고유한 과거를 가진다. 루만은 시점 기준입니다. 루만의 자기 생산적 체계를 그 템포랄리지어테 주스테메라고 해서 그 시간화된 체계들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템포랄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동안 이것을 시점화된 체계로 번역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시점화된으로 번역하지는 않았고 시간화된으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점화된 체계들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바로 그 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게 또?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모든 시점은 시간 차원에서 일회성을 가진다. 그때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점에 있어서의 모든 미래와 모든 과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의 지배를 받는 시점들. 자, 모든 과거와 모든 미래는 동일한 시점에 구속된 상태에서 현재화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동일한 원칙의 지배를 받는 시점들로 해체된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임의적으로 확장 가능한 무한성이 열린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향하는 이중 방향이 모든 시간 안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별 시점의 지평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시점에 대해서도 열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조건에 추가하여 시간의 자기중거적인 시간화, 시간의 자기중거적인 시간화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표, 여기서는 그것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표화 작동과 유표화 작동의 진동의 시간, 지속의 시간이 다시 현재적인 작동의 비대칭화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이것을 시간의 자기중거적인 시간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통해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높은 복잡성의 환원과 이 환원을 조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얘기가 가능한가? 시간 안에서 시간의 무한 반복이 생성될 수가 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개념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역사 의미론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론은 특정한 시대들, 특정한 사회들, 특정한 사회적 체계들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동시에 그런 강조점들을 시간 속에서의 시간의 임의적인 해체 능력을 동시에 알고 있다. 그 의미로는 자기가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의 시간을 임의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관점들이 관점들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난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거와 타자 중거의 차이로서 다시 자기 중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너의 행위를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것은 타자 중거로 되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너의 행위가 너가 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가 나의 행위로 돌릴 것임을 내가 알면서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지시연관성들이 어떤 사회적 차원 안에서만 계속 자신 속으로 사회적 차원 내부에서 무한하게 분리되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차원은 사물의 내부 외부 지평이 있다. 내부 외부 지평, 이중 지평이 있고, 여기서도 이 관점들이 반영되는 이의 지평과 그리고 합의의 지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요. 그래서 세계는 무한하게 큰 임의적인 큰과 임의적인 작음으로 무한화된다. 숫자가 무한정 커질 수도 있지만 소수점으로 무한하게 작아질 수도 있다. 뭐 요새 특별히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실제로 약간 깨닫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소수점 밑에 8자리 숫자까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안 쓰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외적 경계들의 해체로서 나타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차원이라는 것의 외적 경계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적 경계들이라는 것은 내부 외부 그 지평의 차이로서 줄어드는 것으로 그 둘의 상호 의존으로 이것들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외적 경계들은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지지점들, 요소들이라는 것이 계속 또 제가 지금 못 찾네. 눈이 침침해서 지지점들, 요소들이 해체된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련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들은 바닥 없는 구성이 되었다. 사실 차원에서만 새로 구성된 어떤 차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비개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비개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이 개연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인 무한화는
사회적 차원, 사실 차원, 시간 차원 모두에 대해서 개별 차원들을 더욱더 예리하게 분리한다. 개별 차원들이 다른 두 차원들과 더욱더 뚜렷하게 분리가 된다. 그것은 차원들이 분리로 이른다. 차원들이 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차원 특수한 자기 중거들이 실현이다. 차원들의 분리는 자연적인 근거들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새 차원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새 차원들이 각각 지탱하게 되면서 그 각각의 지탱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던 그 연관관계가 끊어지면서 다른 새 차원들과 맞물리는 재조합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 획득이 일어난다. 분화가 정대된다는 것은 한 차원의 부정이 반드시 다른 차원에서의 부정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태들과 진리의 합의 이론과 관련된 합의 의무가 서로 봉쇄된다.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였지? 사태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태들과 합의 의무가 서로 별도로 따로따로 돈다. 따로따로 작용한다. 사실 차원은 사실 차원대로 독립하고 사회 차원은 사회 차원대로 독립한다. 다른 보기로는 미래와의 관련은 시간 관련이죠. 현재 속에서의 사실 행동들의 임의적인 부정을 허용한다. 시간 관련과 사실 차원도 서로에게 더 많은 예시를 허용한다. 세 가지입니다. 내부, 외부, 과거, 미래, 자아, 타자라는 세 가지 의미 차원들 안에 있는 의미 지평들 내의 명료함과 예리함은 앞서 말한 이러한 기능과 의미론적 도구 안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맺는다. 각각의 관할권을 지닌 이분법, 내부, 외부는 사실적 차원에 대한 관할권, 과거, 미래는 시간 차원에 대한 관할권, 자아, 타자 또는 이 합의는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이분법들이죠. 이러한 이분법들은 의미 차원의 분화를 지탱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복잡성은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면 그 결과 사태와 관련하여 해체와 재조합 능력은 역사의식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며 그리고 반영된 사회적 민감성으로 불릴 만한 것이 그에 맞추어 성장한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들이 분화가 되면 그 이전의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 원리의 근거가 붕괴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성 위기들과 근거 확보의 어려움이 부각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루만이 아닌 다른 학자들은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해주는 통합들이 해체된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기만 한다. 루만이 보기에는 하지만 차원들의 상호의존은 유지된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화의 원리들이 그 기저에서 새로운 형식을 취해서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좀 심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압축적인 전제들은 차원들을 이란 말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차원들을 조합하는 의식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적 관점에서 확정했다면 시간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비임의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실행한 투자의 결과 시간적인 미래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미국을 치면 그냥 순전히 상상으로 그 외교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죠. 우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계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굉장히 비관적인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루마는 체계는 작동하기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체계가 작동하는 것 자체가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우연성 과잉에 직면하여, 이것은 여러분 자기 생산적 체계가 처한 현실이죠. 모든 자기 생산적 체계들은 우연성 과잉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특권적인 경로, 이 특권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이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권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자기 재생산을 계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능체계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기능체계들의 자유라는 측면과 진화상 발전들의 개방성, 진화상 발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현대 사회의 이성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체계들이 자율적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기능체계들은 그 최초의 차이를 만드는 차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차이에서 계속 비롯되는 차이들로만 작동을 해요. 경제체계는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돌아가고, 정치체계, 교육체계, 학문체계, 그 법체계, 이 모든 기능체계들은 기능체계의 고유한 그 체계론적인 용어로 코드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사회의 이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전혀 지금 약간 다른 개념 차원에서 다른 개념 구도에서 이성이라는 개념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계획보다는 진화에 더 많이 기울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인데요. 이 9절에서는 제가 붙인 제목이긴 하지만 이 제목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루마는 기대라는 기존의 사회학 이론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중요한 개념으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사회학의 중심 개념으로서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버는 행위를 뭉쳐서 시작을 하죠. 목적과 수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루마는 한편의 행위가 다른 한편의 기대, 그러니까 개인에 의한 행위가 사회에 의한 기대와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제한한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체험이 들어갑니다. 체험. 기대라는 것은 체험된 결과가 기대로서 안정화된다.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많이 체험을 하고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들은 기대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기대라는 것은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비르케의 집합의식 개념의 일종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합의식은 또 고정된 것인 반면에 루만의 기대는 행위에 의해서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집합적 행위를 통해서 변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행동 기대의 안정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라는 어떤 힘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의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태제를 말씀드리면, 자기 중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징적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징이란 말은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다. 실제로 자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언어로서 낱말로서의 나무는 실질적으로 있는 나무를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는 어떤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상징적은 차이 동일성을 형성하는 매체다. 매체라는 것은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 동일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형성을 촉진된다. 차이동일성 형성이 매개된다. 이렇게만 일단 보시고, 일반화 개념에서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화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 차원, 사실 차원, 사회적인 차원, 시간적인 차원의 어떤 상대적인 범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일반화가 영원히 일반화되지는 않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일반화되었던 것들도 변형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 일반화되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 전통시대의 형사사법 체계가 요새는 더 이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보기를 들 수가 있겠죠. 일반화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반화는 다수성을 작동적으로 다루어내는 차이 동일성 형성 기능을 가진다. 여러 가지를 묶어서 작동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다. 그래서 배가성이라는 것이 차이 동일성에 귀속된다. 상징적인 일반화를 통해서 형성된 차이 동일성은 그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이 동일성을 통해 동시에 또 상징화된다. 나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는 어떤 것은 그 다른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화가 일어나게 되면 작동적 청의와 상징적 청의의 차이가 생겨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사건 형식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작동적 청의란 얘기는 상징화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상징적 청의란 얘기는 그 상징적 청의에서 구체적인 것이 변화해서 그 형식으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동적 청의와 상징적 청의가 두 개가 서로 두 가지 차이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중거적 작동이 비로소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차이가 생성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일반화 개념을 좀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화 개념을 루만이 연구하기 전에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것인데,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극받는 것이 심리적 체계들의 이론을 통해서 해체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파슨저의 행위 개념에서 일반화 개념이 쓰이는 것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되는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일반화되는 확인이 중요하다. 그 구성 요소들의 연관의 차이 동일성이 상징적으로 일반화되는 확인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체계 형성의 요소로서 상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창발적인 현상이다. 이게 행위라는 거죠. 행위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개념 혹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를 파슨저가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루만은 이것을 가지고 의미와 일반화를 통합시키는 시도를 이제 합니다. 자기 중거적인 체계 과정의 청의에서 의미 사용을 위해서는 상징의 자기 상징화나 상징의 자기 추상화, 상징이 자기 추상화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말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조금 루만 텍스트에서 계속 자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추상화되어야 한다. 자기 추상화의 필연성 요구에 맞닥뜨리게 된다. 두 번째 개념은 유의미한 모든 것은 그냥 그렇게 상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행위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체험한 결과 상징화 혹은 추상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관련을 조직해야 한다. 자기 관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루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 기대 개념과 동시에 행위 이전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 행위를 조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는데 비슷한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그 연관관계를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아니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누적이 되고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들, 이런 행동을 하면 저런 결과를 얻는구나, 중국에서 마약 사범을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구나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상징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체험과 행위를 충족시킨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형식이란 개념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지평 개념에 저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평 개념, 남겨진다라는 거죠. 체험의 결과들은 지평에 기록이 됩니다. 지평에 기록이 되고, 하나의 일반화 개념이 아까도 말했지만 불변적인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고정된 형태를 드러내고 어떤 일정한 정해진 경향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또 100%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죠. 예외가 있어서 그 기능들이 변형되기도 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상징적 일반화는 체험과 행위와 맞아 들어가야 된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라는 개념에서 문자사, 지불 비지불, 경제 체계에서 지불 비지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불 비지불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경제적인 행위들을 조직하는 근거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루만의 사회론 입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화폐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전통시대에 살다가, 자급자족이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전통시대에 살다가 이제 점점 더 화폐의 일반화 능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지?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는지를 관찰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강화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상징들의 자기 관련이라는 얘기는 체험의 자기 관련이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련을 조직해두고 나면은 재사용에 대처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상황, 다른 사실적인 관계들, 다른 시점, 다른 시간적인 관점들, 사회적 소통의 다른 파트너, 다른 사회적인 차원과 함께 정해진 방식대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징적 일반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상징적 일반화를 통해 체험 흐름의 동일성들에 각인된다, 아니면 체험 흐름의 동일성들이 각인된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들, 비슷한 경험들이 체험 흐름에서 동일성이라는 요소들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기억에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식별이 나오는데요. 독일의 쓰레기통은 한 70cm 정도 됩니다. 가정마다 한 70cm 정도. 우리나라는 종량제 봉투를 내놓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퀴 달린 쓰레기통을 에다가 자기 집안 쓰레기를 다 넣어놨다가 정해진 요일이 되면은 내놓거든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한 20개 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통이 20개 있는데 이제 우리 쓰레기통은 어떤 거지? 하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기호 개념을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호 개념 없이 쓰레기통 식별을 할 때 안 봐도 저거 내 거야. 어떤 대략적인 특징을 가지고 기억했던 것을 가지고, 상징적 일반화는 재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갖추어 주는 것에 기여한다. 일괄 표현, 유형에 대한 표상, 이질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체계의 지불 비지불 코드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예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 권력체계는요, 권력 위임 소통의 코드,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치시대 초기에는, 근대 정치 초기에는 보수냐 진보냐, 그 코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구분을 하더라. 방금 말한 지불 비지불 혹은 여당 야당, 이것은 일괄 표현인 것이죠. 그 유형을 표상하는 것이고, 뭐 진보 보수 안에 또 각각 이질적인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다,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자, 상징적 일반화 개념은 의미의 자기 관련이다. 의미의 자기 재조직이다. 의미 부분들이 자기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호 개념을 대체한다. 기호 없이도 의미 관련이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심리학 연구의 일반화 개념은 환경과 체계의 복잡성 격차를 위한 도구다라는 내용을 루만이 활용을 하면서 단초를 이끌어내면서 두 가지 의미 관련한 두 가지 조건을 첨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의미 특수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들만 가지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의미 차원들을 연결하고, 그런데 그 의미 차원들은 모든 특별한 의미 순간에 접근 가능하게 유지한다. 이게 상징적 일반화의 여기서 일반화 개념입니다. 일반화 개념. 의미는 일반화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의미는 일반화를 통해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층위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합의 능력을 전제한다. 그래서 임의의 해체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어디선가 혹은 언젠가 어떤 파트너를 상대했을 때 의미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계속 이어지는 해체를 계속 진행하지 않고 중단시킨다.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실행한다. 복잡성을 환원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성 환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모든 의미의 잔존하에 유지되는 일반화가 생성이 되고, 그러한 일반화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중거가 생성될 수 있다 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형식 논리적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만이 형식 논리, 형식 과학 이런 것들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일반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의미 일반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만이 말하는 논리학의 명칭을 붙인다면 현실 논리학 아니면 시간 논리학, 시간 논리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떠오르게 하나? 어쨌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형식적인 논리적인 문제들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의미 일반화를 사용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미 일반화라는 것은 지평들을 펼친다. 지평들을 펼친다. 이게 시간 차원, 사실 차원, 의미 차원의 지평들을 펼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이의 의미 동일성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항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 기각할 수 없게 해준다. 그래서 의미 처리를 하게 되면, 의미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모든 순간 지평, 그러니까 그 의미 일반화로 귀속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귀속될 수 있는 의미 일반화에 이렇게 하나하나 더 쌓이는 거죠. 더 쌓여져서 다른 것과 다른 그 이전의 그 의미 일반화를 강화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일반화라는 것은 아주 일반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그 자체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는 간이 공식이다. 일반화라는 것은 자신을 가능케 하는 지평 확충, 두 가지 진술이 숨어 있습니다. 지평 확충, 일반화라는 것은 지평 확충이죠. 지평 확충을 통해 일반화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평 확충이 또 일반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화를 유지하거든요. 그 불연속성, 연속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연속성은 사건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연속성은 형식에 관련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해서 딱 중단되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됩니다만, 그 사건의 침전물, 흔적들이 남아서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어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추상적인 구조물이든 형성을 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쨌든 그런 일반화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지평 확충을 통해 얻은 형식을 통해일 겁니다. 형식을 통해 동적인 진행에 자신을 구조로서 내맡깁니다. 이것도 말을 좀 뒤바꿔 썼는데, 일반화라는 것은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구조로 그 사건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요, 일반화의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우리 행동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맞추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옷을 차려입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루마는 일반화가 형식을 통해 얻은 역동적인 진행에 자신을 구조로 내맡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죠. 자, 기대의 개념은 상징적 일반화는 모든 의미의 지시 구조를 기대로 농축하는데, 그 기대라는 것은 주어진 의미 상황에서 무엇을 전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루마는 사회가 뭐냐? 행동 기대의 안정화가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 기대가 안정화되어 있는 만큼 사회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화된 행동 기대가 될 것이고, 8장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의 개념은 의미 대상이나 의미 주제의 기대 구조가,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기대 구조가 농축된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선택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축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지향과 보다 신속한 지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부담 경감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는 뭐 부담 경감 기능이 있는데, 지향을 더 잘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좁은 가능성 목록의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여러분, 생산의 새로운 개념이 몇몇, 그러나 전부는 아닌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모든 요소들을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좁은 가능성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야 된다. 뭐 칼 아니면은 저기 뭐죠? 그 회사 이름이 뭐지? 갑자기 또 뭐 비행기 회사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아니면 어디로 간다. 뭐 기차를 탈 거냐, 저기 자동차로 갈 거냐, 몇 가지 가능성 목록을 떠올려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들의 일반화는, 이것이 형식으로 존재한다면 불연속성을 연결하여 바뀐 상황에서도 그 기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불에 댄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제 저기다가 내가 손을 올리면 다시 또 옛날처럼 뜨거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선택은 뭐 행동으로 보실 수가 되겠고, 선택이 증명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일반화되고 불연속 연결에 사용될 수 있는 지시들이 기대들로 농축된다는 것. 일반화는 선택으로서 가능한 것을 제한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가능성들이 드러나는 가시화의 제한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말은 좁은 가능성 목록의 선택과 관련지으면서 좁은 가능성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배제됨으로써 그것들이 가시화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의 차이 동일성으로서 구조화된 복잡성을 생성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또 무슨 글자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의미 과잉입니다. 복잡성 과잉이죠. 복잡성, 의미 세계에서의 복잡성 과잉, 의미 세계 혹은 의미 체계들이 직면한 복잡성 과잉, 의미 과잉들이 의미 체계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바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무가 그럼 기대들을 선택하고, 요거 빠뜨린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새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속들을 포괄하고 이런 의미에서 일반화들로서 입증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그 앞선 페이지에서 빠뜨렸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하니까 이렇습니다. 불연속들을 포괄하고 이런 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일반화들로서 입증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구절이 남았는데요. 10절입니다. 근데 이 10절에서는 지금 책에 애초에 번역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했더니 좀 부끄럽게도 거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개정판이 나오면. 지금 의식과 소통이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지시의 차이가 의식과 소통의 두 가지 작동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뭐 거의 짧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의미라는 것은 심리적인 체계와 사회적인 체계가 창발하는 진화 층위에서 고유한 기초다, 토대다. 두 번째, 사회적 착근에 비해서 의식의 착근에 존재론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잘못 선택된 인간 중심주의일 것이다.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죠. 정신의 능력으로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의식과 소통의 공진화로, 그 공진화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혹은 복잡해지는 의미와 함께 복잡해지면서 복잡해진 조건에서 계속 복잡성 환원을 하면서 서로 맞추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의미 체계들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냐, 루마는 후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의미라는 것은 의미 자신의 고유한 재생산을 자기 중거적으로 가능케 하면서, 2절 제목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2절 제목에서 가능성들의 지속적인 차이와 현재성 가능성의 차이의 자기 중거. 그렇게 하면서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운반한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의미가 자기 스스로를 운반한다. 개념의 추상성 수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루만이 다른 곳에서 자기는 자기 그 사회과학적인 글들을 시로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까지는 더 깊이 생각 마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산되는 형식들이 비로소 심리적 구조들과 사회적 구조들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의미가 진화층의 고유한 기초로서, 공통의 기초로서 놓여 있고, 이것이 의식의 발현, 창발 혹은 소통의 창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정에 대해서는 4장과 8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다. 그 다음 이야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심리적 체계들과 사회적 체계들의 구분은 작동 형식으로서 의식이 선택되느냐, 소통이 선택되느냐의 문제이다. 의미를 옮기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차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이며 의미 지시에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은 선택 개념과 연결된다. 현재적인 선택. 선택은 과거에 할 수도 없고 미래에 할 수도 없죠. 지시들이 모든 현재화가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 소통은 근데 이제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제 폐쇄성 내지는 뭐 이게 의식이 그 의미의 차이의 운반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있겠지만 소통은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추상성이 되게 높아집니다만은 두 의식이 작용을 해서 소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의식의 폐쇄성을 선언하는 사건으로서만 소통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음 쪽으로 넘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선장에 나왔던 마지막 나왔던 문장이 보니까 중요한 말이었네요. 오직 하나의 의식의 내용 이상의 종합으로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바로 이거를 제가 어젯밤에 우리 박상인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길게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4장에서도 계속 다루기 때문에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목이 뭐죠? 존재의 자기 중거로서의 형이상학. 이 전통 철학이나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이었다면 루만이 추구하는 것은 의미의 자기 중거로서의 자기 중거적 체계 이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 새로운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 존재론적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와 사고를 분리 접속하기 위해 논리의 이항적 도식주의를 투입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고는 자기 자신에게 거리 일탈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논리학은 사고로부터의 존재가 일탈되지 않도록 건절하도록 일탈 건절에 기한다. 그렇게 되면서 구조적 협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구조적 협소화는 논리학이 이항적 도식주의로서 사고에 의존하는 동시에 논리학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고와 존재의 관계를 질서짓는 데 사용된다는 데 근거가 있다. 이런 방식은 적응적인 사고에 도움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고는 비교적 단순한 자연에 마주한 사회, 자연을 직접 마주한 사회에 대해서는 이런 적응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나 사회들이 지탱해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하지도 스스로 생성시킬 수도 없는 자연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적응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도로 괜찮았다. 그런데 이제 근세 사회로 이행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복잡성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회는 갈수록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실제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중에 있다. 대표적인 말이 사회화와 교육을 통해 현재의 자신이 된 인물들과 대립한다. 사회가 개인들을 사회화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물들이 결국은 사회에 대립한다. 는 거죠.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실제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한 유형의 사회, 자연과 마주한 사회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는 자연이 아니라 의미의 창발적 실제와 대립 중이다. 형이상학은 존재의 자기 중거 개념을 이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더 변형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대체로 유의미한 자기 중거적 체계 이론은 전통적 양식의 모든 형이상학과 근세의 주체 형이상학의 질서 영역을 벗어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정식화 유형마저도 정식화된 개념 안에 다시 수용하는 자기 관련된 폐쇄성 개념을 정식화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 분석의 가능성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귀결을 가지느냐. 그 이전에는 학문이 대상에 부합하는 합리성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자기 증거가 주체 안에 포함되면서 자기 증거가 주체 안에 포함된 것과 상관되면서 실제 물 그 자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 자체의 인식 불가능성 태제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자기 증거적 체계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는 환경 접촉만 가질 뿐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기 중거적 체계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는 환경 접촉만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주체이론에서의 자기 중거로서의 형이상학에서는 주체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설득력 있게 입증되거나 진화상으로 존속을 확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유의미한 자기 중거적 체계들이 어떻게 다른 유의미한 체계들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제기하여야 되고, 루만은 자신의 의미 분석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의미 사용은 입증된 기대들을 일반화하고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의미의 이러한 자기 추상화 또는 자기 단순화는 의미 체계들이 그 환경에서 다른 의미 체계들에 맞출 때 전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조화한다. 의미 체계의 환경은 의미 체계들을 통해서만 내부적으로 조건지어진 채 의미 형식 내부적으로 조건지어진 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의 형식으로만 경험되고 작업된다. 모든 것이 의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미 또는 의미를 다루는 의미 체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기라는 의미 체계와 다른 의미 체계가 같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물리적, 화학적, 유기체적 유기체적 체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의 작동은 의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긴 하나, 이러한 것들조차도 타당하다는 얘기는 의미 형식으로만 경험되고 작업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화학적, 유기체적 체계들은 의미 체계들에 의해서 의미 체계들이 자료로 재조합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 형식으로 경험되고 작업된다. 의미 특수한 일반화들을 통해 환경이 자기 중거적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의미 체계들에 대해 관찰, 이해 및 분석 가능한 전제들을 생산한다. 지금 의미 특수한 일반화들이 그 의미 체계들을 관찰, 이해, 분석할 수 있는 전제들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은 과학적 분석에서도 타당하다. 실생활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과학적 분석에서도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기본적인 개념 구도를 짜는 것은 가치 자유의 공존 자체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2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